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일부사회를 맡은 조병화 문학관의 상주작가 손현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왜 다시 조병화인가 첫 번째 행사 시적 장소로서의 서울과 푸포필리아 이영호 교수편을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은 조병화 시 탄생 100주년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행사는 탄생 100주년을 준비하는 첫 번째 행사로 더욱 뜻깊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왜 다시 조병화인가의 행사는 조병화 문학관이 주관을 하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학관협회가 후원하면서 한국문인협회 종로지부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가실 문인들과 편 선생님에 대한 민원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문연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조병화 문학관 조진영 관장님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요일고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이 교수님은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코로나 적어서 조금 선수만 하겠습니다. 나도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여기가 55년서부터 67년도까지 살은 겁니다. 그 뒤에 3층 끼고 있는데 67년대 진입이고 그 전까지는 여기서 지냈습니다. 여기가 우리 아버님 침실이고 저쪽에 아버님 서재가 되고 여기 방이 하나 더 있고 그 아래층은 병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사님 마이크를 좀 올려주세요. 55년서부터 67년까지 와서 살았습니다. 그것들은 2층은 저는 이제 아버지 공간, 여기가 침실, 이쪽이 서재, 그리고 여기 방, 아래층은 병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장소에서 아버지 행사를 하게 되니까 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역사적인 장소인데요. 다음은 화영자 선생님이 오셨어요. 화영자 선생님께 화영자 선생님 모시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상한 세상이라는 건 선생님 조금 옆쪽으로 저기가 네. 우리가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평범했던 일이 특별한 일이 되고 특별한 일이 예사로운 일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이런 자리에 모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이런 재난이 닥칠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인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참 이런 경험 중에도 여기 와주신 여러분, 그리고 또 여기 이런 자리를 마련하시는 조 박사님 네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로를 받을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옛날에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게 얼마나 사치로운 얘기인가를 지금 알겠습니다. 전부 집안에 그냥 같이 앉아 있으니까 이 물리적인 현황이 진짜 정말 더 큰 고독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 저는 시 쓰는 사람으로서 또 공부를 소위 했다는 사람으로서 이번에 굉장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큰 부끄러움은 제 인생에서 4.19
제가 4.19 세대입니다. 4.19 일어났을 때 대학 4학년이었으니까 그때 죽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부끄러웠습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어딘가 아주 획기적인 어떤 그런 시기가 있는데 사람이 죽어야 한다면 죽어 마땅할 때 죽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인생에서 죽어야 할 때가 언제였겠는가. 굽이굽이 우리가 꼭 행복한 시간만 있는 것 아닌데도 가장 죽어야 할 때는 대학 4학년 때 4.19 때 거리에 나섰을 때 죽었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때 굉장히 부끄럽고 이번에 또 굉장히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때는 20대 때 부끄러웠는데 지금 80대가 돼서 부끄러웠습니다. 왜냐? 코로나 사태가 아주 엄중해졌는데 간호 조무사로조차도 저는 할 수가 없다는 이 시인으로서의 어떤 열패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저를 무척 부끄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반성할 줄 아는 것이 인간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조병하 선생님의 시, 정말 많은 독자들에게 위안을 주었던 이 시 행사를 갖는 것은 우리 모인 사람이 적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강이나 바다의 근원이 되는 저 먼 산골에 한 옹달을 스는 그 맑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 의의를 새깁니다. 여러분 제가 좀 늦게 와가지고 준비도 없이 이런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고 오늘 이 시간 대단히 뜻깊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한 10명, 10분 정도 모시고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지금 사회적인 그 거리를 다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모두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공지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다시 조병하인가는 모두 3차례에 나누어져서 열리게 됩니다. 1차는 오늘 9월 12일 두 분 선생님을 모시고 학술 발표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2차는 10월 16일, 그리고 3차는 11월 20일 조병하 시인의 예서제아가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역사의 현장에서 거행을 하게 됩니다. 2차는 이영권 충남대 교수님과 토론자로는 강동원 교수님이 말씀해주시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오늘의 주제 발표에 나오신 이영권 선생님과 토론자이신 강동원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선생님들 먼저 일어나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이영권 교수님은 충남대에서 안치대학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남대에서 재직 중이시고요. 문화평론가로 활동 중이십니다. 선생님은 제20회 평론문학상 평론부문 본상을 수상하셨고요. 강동호 교수님은 현재 가톨릭 강동대학교에서 재직 중이시고 문화평론가로 왕성하게 활동 중이십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영권 교수님을 모시고 시적 장소로서의 서울과 포토피리어 조병하 시인 경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마이크를 하나 더 쓰라고 해서 이거 들고 해야 될 거 같네. 괜찮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용건입니다. 최주 선생님이 사실은 오늘 여기 서울이 코로나 2.5단계라고 해서 10명 이내로 아주 조촐한 모임이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저는 부담 없이 그냥 온라인상에 녹음 하나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또 많이 계시니까 약간 부담스럽네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이 글은 사실은 제가 지금 발표를 좀 미뤄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다른 책 하나 내는 게 좀 있어서 그걸 마무리하고 좀 하고 싶다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또 바꿀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급하게 페이퍼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래서 좀 허술한 면이 있어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시적 장소로서의 서울과 토포필리아라고 정했는데요. 여기서 이 장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공간이라는 말도 하고 이제 장소라는 말도 하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스페이스와 플레이스가 되겠는데 이 스페이스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소 플레이스와 좀 다르게 쓰입니다. 우리 문학 비평 쪽에서는 특히 이제 이 뒤에 이프토안이라든가 렐프라고 하는 그런 이론가들을 얘기할 때에 이 공간이라고 하는 건 좀 막연하고 관념적인 그런 대상이라면 장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구체적 체험, 고유한 체험 이런 것들이 깃들여 있는 그런 곳을 이제 장소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 사실은 우리가 시를 분석하고 할 때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념으로 말하면은 사실은 공간적 배경이란 말은 장소적 배경이란 말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또 이제 공간이라는 말이 갖는 포괄적으로 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이긴 하는데 시적인 체험의 장소, 공간보다는 사실은 그 장소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가령 지금 아까 관장님께서 소개를 하셨지만은 이 자리, 이 건물, 이건 공간이 아니라 장소죠. 왜냐하면 조병화 선생님의 삶과 체험 이런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장소는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가 없죠. 고유한 어떠한 자기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대상으로서의 장소라는 것이죠. 만일에 이 조병화 문학관을 이 장소가 아니고 저 타워팰리스의 멋진 건물에 이렇게 만든다고 한들 이 장소가 가지고 고유성을 다 간직하고 갈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병화 문학관, 조병화 선생님을 기념하는 장소는 여기가 가장 최적화된 최고의 장소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장소라고는 그렇게 뭔가 교환할 수 없고 고유한 특유의 구체적인 어떤 대상으로서의 장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이라는 곳, 이것이 이제 조병환 선생님이 너무 오랫동안 사신 곳이고 일평생 사셨죠, 실제로. 그런 곳에 곳곳에 선생님의 체험적인 삶이 되어 있는 곳이고 또 앞부분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여행을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전지블록을 쭉 훑어보면서 장소가 나오는 그런 시들을 쭉 추려봤는데 너무나 많은 그런 장소가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헤미안적인 그런 유랑의 삶을 끝없이 추구하신 그런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서론 부분에서 이 앞부분 조병화 씨의 장소들이라고 하는 여기서 여기서 특별히 얘기한 것은 조병화 선생님의 시가 이제 대중적으로 좀 인기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원인이 흔히 얘기하기를 좀 현학적인 언어를 좀 피하시고 일상적인 생활과 이렇게 밀접한 그런 것이 많고 이런 것들을 흔히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적 장소와도 관련된다. 그래서 그 외국의 여러 장소들, 또 서울의 여러 장소들, 고향인 안성과 관련된 그런 장소들 이런 것들이 독자들한테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들고 그렇기 때문에 또 쉽게 읽혀지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 흥미로운 부분이 또 조병화 선생님의 시를 대중적으로 많이 읽히게 한 하나의 요소가 된다. 이 뒷부분 얘기는 제가 처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아직 안 했고. 그래서 그걸 강조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 부분에서 이제 국외하고 국내의 그 장소들이 등장하는 걸 쭉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물론 이외에도 더 많습니다.
특히 저는 지금 제목만 보고 뽑은 건데 제목에 등장하지 않으면서 본문에 등장하는 장소까지 합치면은 제가 여기서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전 세계 전국을 장소화해서 시를 쓴 분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광범위한 장소를 시적 대상으로 수용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페이퍼의 두 번째 문단, 1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정말 많은 곳이 등장을 해요. 동서양 막론하고 저도 뭐 열심히 유학을 다닌다고 다녀봤는데 저는 한 이 중에 3분의 1도 안 나온 것 같아요. 한 5분의 1. 참 많이 다니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이 가장 많이 등장하지만 그 외에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이 시적 장소로서 등장을 하고 그렇게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이 서울,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성, 고향 그쪽이신데요. 저도 안성 출신이라 선생님 시대에 등장하는 안성은 상당히 친근감 있게 이제 다가오는데 경부고속도로 타고 쭉 내려가시다 보면 안성천이 나오죠. 안성천. 그 다리 밑에가 제가 초등학교 때 돌장 붙이던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나갈 때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철벽 같은 걸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물고기를 어떻게 잡냐면은 그물 같은 거 안 가져가요, 우리는. 그 대나무 긴 거를 하나씩 친구들하고 들고 가면 얕은 물에 피레미가 막 이렇게 막 빨짝이면서 막 지나가죠. 그러면 그걸 위에서부터 세게 한번 쫙 내리치면은 기절을 해요, 피레미들이. 그리고 두세 마리씩 막 떠올라요. 그래서 저 밑에 있는 친구들 주스면 돼, 그냥.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솥단지에다 넣고, 주변에 이제 파, 깻잎 이런 거, 고추 많아요. 호박까지 집어넣고, 집에서 이제 엄마 몰래 가져온 뭐 양념들 넣고, 또 국수 넣고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뭐 여러 번 한 것 같지는 않고, 친구들하고 뭐 두세 번 한 것 같은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안성 하면은. 그리고 이제 여기서 토포필리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이프 투안이라는 사람이 장소와 공간이라는 책에서 쓴 용어인데 이 장소에 대한 사랑, 장소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인들이 어떤 특정 장소를 이제 수용할 때는 그것은 뭐 긍정적으로 노래하든 부정적으로 노래하든 일단 그 장소에 대한 관심, 넓은 의미의 장소애가 있다는 것이 됩니다. 사실은 뭐 관심이 없는데 노래할 일은 없겠죠. 아무튼 그 청춘의 어떤 그 고뇌와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든 또는 뭐 젊은 날에도 희망 어린 어떤 꿈이 실려있던 그 장소는 어쨌든 그 시인이 사랑을 하니까 이 시에 끌어들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토포필리아의 대상이다. 본 겁니다. 그 이프투안하고 비슷하게 이제 장소를 연구한 사람이 렐프라는 토론토 대학 교수가 있는데 이 렐프라는 토론토 대학 교수는 장소와 장소 상실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현대인들은 장소를 상실하고 사는 존재들이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장소로서 집을 이야기하는데 집. 근데 현대인들은 진정한 집을 다 상실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병화 선생님의 체험과 삶이 이렇게 함께 그 고유한 감정과 정서력이 다 되어 있는 이런 공간이 진짜 집인데 이거 대체될 수 없는 그런 공간이에요. 조병화 선생님 입장에서는 유일한 고유한 그런 장소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돈을 많이 번 졸부가 타워 팰리스를 큰 평수를 사서 거기에 산들 그거는 진정한 장소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하나의 생존의 공간, 생활의 공간, 생존의 공간이 따름이죠. 우리의 삶의 깊이가 거기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렐프 교수는 현대인들은 모든 곳에 집이 있지만 아무 곳에도 집이 없다. 모든 곳에 돈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지만은 진정한 자기만의 집은
상실한 존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장소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흥미롭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시 이제 조병화 선생님으로 돌아와서요. 조병화 선생님의 그 서울에 대한 그런 시는 상당히 많지요. 실제 뭐 제6시집 1950년대 후반에 나온 이 서울이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거기 뭐 거의 대부분이 서울에 관한 그런 시예요. 서울을 장소로서 수용하면서 시를 지은 것이고, 그 외에도 다른 시집에서도 간혹 또는 자주 시집마다 이렇게 서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좀 보시면 2페이지 2장의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이야. 제60 서울의 20여 편을 비롯하여 종로 내거리 서울의 우수, 명동, 한강아리 어느 델타에서 관악산 꺾기, 구호가 하나 빠졌네요. 서울 올림피아드, 마로니에 공원에서, 고궁에서, 해화동에서 연말 보고, 해화동 로터리 주유소 마당, 해화동 꺾기, 해화동 로터리, 분수공원, 해화동 우체국, 해화동 우체국, 해화동 옥자모, 해화동 라일락, 해화동 나비, 해화동 로터리엔 등등 이렇게 많은 시가 있고, 특히 해화동 로터리라는 제목의 시는 한 3편 정도가 돼요. 같은 제목의 시가.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주로 선생님의 전집 1권과 6권 첫 그 책과 마지막 책 그 부분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50년대와 90년대가 돼요. 그래서 그것도 좀 그 묘하게 그렇게 좀 서울에 관한 시들이 몰려 있는 양상을 보이는데, 50년대면 그 선생님이 굉장히 젊었던 시절이고, 90년대는 이제 노년의 어떤 삶을 이렇게 사시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그 중간에는 이제 전 세계를 막 돌아다니시고, 좀 젊을 때는 주로 이제 명동에서만 이제 생활하신 것 같고, 또 명동에 대한 그 인상이 굉장히 깊으셨던 것 같아요. 실제 또 거기서 술도 많이 드시고 했습니다. 노년에 이제 해화동 주변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오고 하는 그런 특징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서울의 공간을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주로 이제 명동과 해화동이 등장하는 그런 시들을 중심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명동은 삶의 비애감과 낭만의 장소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삶의 비애감이라고 하는 건 이제 50년대 전후의 그러한 그 어려웠던 상황, 그런 전후의 시대 상황, 궁핍감 뭐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그런 시들이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명동에서의 낭만적인 그런 생활과 관련된 거, 그런 그 예술적 감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이 이제 드러나는 시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그 실제 이제 시를 좀 하나 보시면, 처음에 등장하는 시가 명동일이라는 그 시인데요. 이게 저는 강의를 할 때 가끔 작품을 실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실제로 명동시를 한번 제가 조금 아까만 읽어보겠습니다. 외투가 무거워드는 북극의 서야,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꽃가에서 맥주를 들면 여기는 명동 미락부근, 생존의 명료라는 허전한 군상들이 도시의 고독을 비비고 명동 좁은 서야의 계단을 오르내린다. 하다가 쭉 마지막에 보시면, 마지막에는 바로 위에 드린 부분, 연인보다 고독이 좋다. 죄송한데 오타가 있네요. 명동 인생철, 허한 골목에 주점의 불꽃 만들어간다. 잘잘잘 인간의 기름이 닳도록 되어 있는데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어떤 고독하고 허허롭고 뭔가 비인간적인 그런 장소로서의 명동을 지금 노래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맨 끝부분 두 행을 좀 보시면, 허한 골목에 주점에 불꽃만 들어간다. 우리가 술을 마신다는 것은 뭐 아주 기쁠 때하고 아주 슬플 때 주로 많이 마시죠. 근데
그 시에서의 이제 술 마시는 주점, 이제 슬플 때 주로 허허로울 때 전후의 어떤 쾌쾌함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마시는 술이고, 사람들이 그런 술을 많이 마시니까 이제 주점의 불꽃 만들어난다, 주점의 수 만들어난다 이런 얘기고, 또 인간의 기름이 닳는다. 여기서 이제 인간적인 것이 소멸해 간다라고 하는 거 저는 이거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 진실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물론 이 시는 이제 흑비 젊으셨을 때 썼던 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서울이라는 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집에 등장하는 그 시들. 3페이지에 뒷문단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병화 시에서 명동이 가장 빈도높게 등장하는 것은 1957년 발간한 시집 서울입니다. 이 시집은 표지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서울의 특정 지역이나 지명을 시적 배경이나 소재로 삼으신 편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시집에서 서울 가운데 가장 빈도높게 등장한 것은 단연 명동입니다. 가령 명동 소묘라는 부제목이 달린 향원, 갈릴레오, 공방살롱, 추정, 잔상의 계절, 류나이아가라 등이 모두 그렇습니다. 있는데 이게 잔상의 계절이라는 시를 이제 여기 인용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역시 첫 번째 연부터 두 번째 행에 내 마음이 가을과 같이 침몰한다. 내 마음이 가을과 같이 침몰한다. 좀 아주 부정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시죠. 또 이제 프란시스 잠의 즐거운 건 노세의 계절도,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열매 같은 기도의 계절도, 베를렌 아폴레 가르코의 카페 주점의 계절도, 노세, 기도, 카페 주점 다 삶을 이렇게 윤택하게 하는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돌아가고 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의 계절은 그래도 앙상한 돈의 계절이다. 이 앙상한 돈의 계절, 뭔가 그 자본주의 내지는 이런 그 돈에 의해서 타락해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더워서 이렇게 먹어야 되겠다. 덥네. 제가 좀 열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름보다는 겨울을 좋아해요. 땀이 많아. 자, 어쨌건 이 잔상의 계절이라는 이 시, 명동소묘라는 이제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이 시의 내용을 보시면 역시 전체적으로 자본주의 어떤 비인간성, 그런 것이 많이 발달해 있는 명동이라는 장소, 거기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그런 차원의 노래를 하고 있는데, 다만 부분 보면은 뭐 가을이 좋다, 밤이 좋다 막 하면서 이제 그런 당시의 어떤 보편적으로 그 계절감에 이런 것도 긍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동은 돈의 의력이 너무 강한 그런 비인간적인 장소다라는 것이 이 시에 중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이러한 유형의 시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쭉 예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또 낭만적 감성을 나누었던 장소로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뒷부분에 가면은 이제 뭐 동방살롱이라든가 뭐 향원이라든가 뭐 이런 시에 보면은 명동은 이제 많은 예술가들이 모여서 그 가난한 시절 속에서도 뭔가 인간적 감성이나 낭만적 감성을 이렇게 함께 나누었던 또 그런 긍정적 장소로도 노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절
시인, 소설가, 화가, 뭐 음악가 이런 분들은 명동이라는 곳에서 어떤 끝없는 결핍감을 느끼면서 가난함을 느끼면서도 그런 가운데 그 결핍감을 넘어서기 위한 어떤 그 예술 행위를 값이 전개를 하셨죠. 꾸준하게. 그런 장소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양가적 의미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명동은 상당히 전에 피폐한 장소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예술적으로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낭만의 장소로서 동시에 또 노래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전개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해화동에 관한 내용인데요. 해화동을 저는 삶의 공허함과 온정의 장소다라고 해서 좀 공허함을 느끼는 부정적인 곳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또 온정을 느끼는 장소이기도 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앞부분을 잠깐 좀 읽어보겠습니다. 조병화 시에서 명동과 함께 빈도롭게 등장하는 서울의 장소는 해화동입니다. 알려진 대로 해화동은 조병화 선생님이 평생 사셨던 곳이고 시에도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또 이런 해화동 시편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 해화동 시편 중에 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해화동 로터리입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그래서 로터리에 관한 시편들이 여러 편 있다는 것이고 예시를 한 것이 이 해화동 로터리라는 시인데 서울이라는 시집에 나온 그런 등장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 보시면은 가을 입어진 해화동 로터리 저녁 부분은 으스스 그림자 없는 슬픔 베를린의 슬픈 가을보단 내 가을이 더욱 슬프구나. 그림자 없는 슬픔이라고 하면 지금 저녁 부분, 가을비가 내린 저녁 부분이라면 햇빛이 없겠죠. 그러니까 뭔가 빛이 없는 좀 흐린 날씨와 연관되는 마음의 어떤 그림자가 생긴 이런 슬픔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베를린 유명한 시인이죠. 이분 좀 슬픈 감성의 소유자죠. 근데 내가 더 슬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뒷부분 두 개의 연을 좀 보시면 홀로를 둘둘 말고 서 있는 가을 저녁이 고독한 가을 저녁이죠. 근데 이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홀로를 둘둘 말고 서 있는 홀로. 관념어인데 관념적인 말을 구체적인 어떤 감각 둘둘 말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서 아주 독특한 그런 표현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또 가을 삐져든 해화동 로터리 으스스 그림자 없는 슬픔이 차라. 슬픔이 차라. 슬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해화동 로터리라고 하는 이 공간이 사실은 로터리라는 게 계속 돌고 돌아서 어디보다 떠나는 그런 장소죠. 그렇죠? 거기다 이 가을, 또 저녁 으스름 그런 시간적인 배경과 또 장소적인 그런 특성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이 슬픈 또 동안 노년의 또 그런 것과 이제 결합이 돼 있죠. 물론 요거는 이제 노년이 아니라 좀 젊은 시절에 쓰신 거지만 요런 유의 분위기로 이제 로터리를 계속 이어가서 노래를 하고 계세요. 이제 다음에 6페이지 쪽으로 좀 가시면 해화동 로터리에 관한 시편들 주로 전집 6 그 중에서 특히 그 제50시집 고요한 비향과 그 이후의 시집에 이제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터리를 자꾸 이제 노래하셨던 것 제가 보기에는 물론 여기에서 이제 노년에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신 것도 있지만 뭔가 돌고 돌아서 어딘가 떠난다. 내가 이승을 떠나간다고 하는 이러한 그 생각과 많이 이렇게 오버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로터리 노래를 자꾸 쓰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시된 해화동 로터리라고 하는 이 시는 앞에 두 개의 어떤 풍경 묘사죠. 풍경 묘사. 근데 선생님 시에서 이렇게 풍경을 이렇게 묘사하는 그런 시들은 많지가 않거든요. 되게 이렇게 쇼잉과 텔링으로 구분하는데 텔링을 많이 하시지 쇼잉 같은 부분은 사실 많지가 않은데 이 시는 좀 그런 특성이 잘 나타나요. 지금 보시면 꽃이 만발하다.
가지가 잘린 세월 묵은 플라타너스 둘레 안에서 분수가 솟아오른다. 사람들이 우글거린다. 높은 고가도로 아슬아슬하게 차들이 굴러간다. 그 너머로 멀리 북한산 줄기가 푸른 하늘을 긋는다. 그게 보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묘사를 한 것 같은데 묘한 어떤 울림을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주관적인 정서는 이제 세 번째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나는 로터리 벤치에 앉아서 기운 오후를 이 이승을 구경한다. 작별처럼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해화동 로터리 풍경을 이렇게 묘사하시면서 물론 이 풍경이 해화동 로터리뿐만이 아니라 이승,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여주는 그런 풍경으로 좀 넓게 확대해서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꽃이 있고 분수가 있고 또 하늘이 있고 멀리 산자락이 보이고 이런 풍경들 어디 가나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이제 로타리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그런 풍경. 바로 내가 살고 있는 곳을 그런 풍경이 펼쳐져 있고 내가 살던 이 모든 세상과 나는 로타리 따라서 어딘가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뒷부분에 그런 작별처럼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승이라는 말. 이때 이승이라는 말은 저승이라는 말을 전제로 쓴 시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이승을 작별처럼 지금 구경하고 있다. 곧 나도 이승을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시의 그 다음 문단을 좀 보시면 이런 로터리 이미지가 이제 선생님 시에 또 자주 등장하는 게 인터체인지 이미지, 오산 인터체인지 유명하신 분도 있죠. 또 이제 공항 같은 것이 많이 있는데 공항. 그 이런 것들도 인터체인지, 로터리, 공항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떠도는 사람의 어떤 그 매개 장소죠. 그런데 그런 곳을 이제 자주 노래하신 것은 바로 역시 장소를 매개로 삶의 어떤 그 흘러간 허무함 뭐 이런 것들을 노래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해화동 시편에 이런 로타리뿐만이 아니라 뭐 해화동의 편에 이런 꽃과 또 먼저 돌아가신 그 아내에 대한 뭐 이런 그 내용들도 이제 자주 등장합니다. 다음 시를 보시면 해화동 라일락이라는 그런 시인데요. 뒷부분을 좀 뒤에 한 두 개의 연만 잠깐 좀 보시면 많이도 사람이 바뀌고 세상도 바뀌고 오가는 사람 새로운 긴 이 골목길 꼬불꼬불한 50년 나는 이곳에서 살고 이곳에서 늙어서 머지않아 이곳에서 그 사람 뒤따라 사라지려니. 자, 이거는 이제 인간의 어떤 유한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골목, 이 자리, 이곳에서 몇 번이나 더 이 향기 인사를 받을는지 안녕하세요. 또 왔습니다. 나는 그때 이 자리, 나는 없어도 라일락 꽃은 계속 피고진다. 자연의 어떤 영속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유한성과 자연의 영속성이 대비되면서 인간의 유한성에서 오는 허무감, 상실감 이런 것들이 더 이제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라일락에 관한 시, 그다음에 옥자마도 등장하고 뭐 그런데 이 조명환 선생 그 사모님을 그 꽃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꽃처럼 그 라일락 뭐 이런 그 뭐 또 무슨 옥자마 또는 나비 이런 게 등장하는데 되게 그 여러 가지 사모님의 분신으로 이렇게 노래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소멸감과 관련된 그런 해화동과는 또 달리 뭔가 따뜻한 인정미가 있는 그 해화동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계신데요. 그 뒤에 등장하는 7페이지 그 뒷부분 끝에 4줄, 여기 좀 보겠습니다. 한편 해화동은 세상과 소통을 하면서 따뜻한 인정미가 살아있는 장소입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나는 매일 해화동 어귀에서 늙은 벌레처럼 돌며 때론 멀리 때론 가까이 편지를 받으며 편지를 띄우고 난다. 편지는 아직 지구
어디엔가에 서로 살아있다는 증거. 보고 싶다 한들 그게 어디 그리 쉬운 일인가. 라고 하는 이런 시에서는 이제 이 해화동이 세계와 소통하는 그런 장소로서 등장하고 있고, 또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해화동은 나를 때론 멀리, 그 다음 또한 어쩌다 길에서 마주치면 선생님이 우편물이 제일 많아요 하며 싱크 돋는다. 만날 때마다 이걸 점심하고 가볍게 몇 푼의 용돈을 나누어주면 됐습니다 하고 사양한다. 억지로 주머니에 넣어주면 뻑뻑하고 사라진다.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에피소드 같지만은 이 해화동이라는 장소에서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셨는가. 오늘날에는 뭐 연출되기 어려운 장면이긴 하지만은 그 고생스럽게 우편 배달을 해준 우편 배달부에게 점심값을 약간 이렇게 주는 이런 장면, 뭐 아주 따뜻한 그런 장면이죠. 해화동은 쓸쓸한 노년의 장소일 뿐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온기가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 결론에서 서울의 양가적 의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양가적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특정한 한 작품 속에서 계속 반복된다기보다는 조병화 선생님 시에 등장하는 서울이라는 그 이미지 자체가 전체적으로 볼 때 매우 긍정적인 장소이면서도 또 부정적인 장소인 그런 두 가지 속성을 갖춘 것으로 노래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무리니까 앞에 하고 뒷부분을 조금 읽어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결론의 앞부분입니다. 조병화 시에서 서울은 청춘 시절에 겪은 전후의 비애감과 예술적 열정의 장소, 주로 명동입니다. 노년의 고독한 인생을 성찰하면서 타인과의 소통을 지향하고 따뜻한 인간미가 넘치는 장소, 주로 해화동입니다. 으로 등장합니다. 조병화 시인이 남긴 53권의 시집에는 명동과 해화동 외에 서울이나 서울의 특정 장소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서울 자체를 노래한 시편들에서 서울은 삭막하고 절망적인 현실 상황을 표상하는 장소인 동시에 따뜻한 정감과 희망이 존재하는 도시라는 양가적 의미를 지니는 장소입니다. 예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문단. 한편으로 서울은 따뜻하고 희망 어린 장소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예시한 작품들 외에 이제 다른 작품들에서 이런 따뜻하고 희망 어린 장소로 노래되는 것 12절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문단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조병화 시인은 왜 이렇게 시적 장소로서 서울을 이처럼 자주 호명한 것인가 생각해 보면요. 물론 서울에 오래 살았다는 사실이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것만으로는 이 질문에 대한 충분한 대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장소 혹은 조국에 대한 사랑이 깊었고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는 점을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서울에 대한 남다른 토포필리아, 즉 삶의 체험적 장소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간직하고 그것을 시로 형상화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포필리아, 즉 장소가 직접 드러나는 그런 시를 예시를 했는데요. 앞에 것은 그 땅에 대한 사랑. 이때 땅은 이제 우리나라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시는 서울에 관한 서울에 대한 사랑을 또 직접 사랑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 조병화 선생님께서는 물론 많은 시인들이 서울을 노래하고 서울을 시적 장소로 수용을 했죠. 수없이 많은 시인들이 수없이 많은 작품들도 있지만은 특히 그 조병화 선생님의 명동과 해화동이라는 그 장소는 제가 볼 때는 다른 시인들과 명백히 구분되는 뭔가 선생님 나름의 고유한 시적 장소로서 재탄생시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이 정도.
마치겠는데 시간이 어떻게 아, 좀 괜찮습니다. 적당히 됐나요? 굉장히 그 역병이 이렇게 참거를 하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있는 이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미안을 얻었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잘 들렸어요. 일단 박수 한번 해드릴게요. 네, 굉장히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여기 의자 하나 저기 토론죠. 지금 다시 지금부터는 강동호 교수님을 모시고 날선 토론을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토론자에 명패 떨어졌죠. 제가 볼 때. 의자 누구? 강동훈 선생님은 지금 현재 문단에서 가장 왕성한 문학 평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예. 강동우입니다. 저희 쑥스러운 많이 가지고 마이크 치들도 아니고 그냥 상당히 몇 명 안 올 거라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눈 감고 왔었는데 생각보다 상황이 많아가지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제가 사실 조병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시를 그렇게 많이 읽은 것도 아닌데 조병아 선생님들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대중적으로 굉장히 왔었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가 지금 제 앉아있으면서 제가 공부를 생각해보니까 고등학교 때가 제가 86년, 78년 때가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현대문학지를 저녁에 구독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한참 문학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조병아 선생님의 현대문학지에서 연재가 됐던 게 문단의 그런 야사 같은 거 그런 걸 소개해 그런 걸 연재를 했더라고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그 야사가 상당히 재밌게 제가 읽었던 기억이 있고 그렇게 해서 조병아 선생님이 그때부터 저한테는 조금만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좀 잊고 살다가 그 영어 선생님이 이렇게 서로 좀 부탁한다고 해서 제가 보면서 장소에 대한 이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는 저는 처음 알았고 처음에 영어 선생님이 얘기했던 조병아 씨의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이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이국적인 어떤 성격 그리고 1페이지 처음에 딱 보면서 수많은 장소들을 제가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듣고 선생님 왜 이렇게 일단 보면서 왜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을까 좀 약간 방랑기가 있었던 건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 거는 분명히 아닐 거고 이렇게 다닐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상당히 부러웠고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너무 많은 장소를 부자해서 어쨌든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뭐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이영건 선생님의 글이 토포필리아라고 하는 요 장소를 가지고 한 게 이 조교가 연구에는 굉장히 많은 새롭게 좀 조명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두 번째 문단에 있는 것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영건 선생님께서는 조병아시에서 서울이 단순히 생활의 터전이 아니라 당장의 지배적인 목표 중에 하나로서 실제 장소자 토포필리아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공간은 추상적이고 장소는 구체적이며 공간의 서사가 적용되면 장소가 된다고 합니다. 추상적인 공간이 구체적인 장소로 바뀌는 과정. 그러니까 공간의 장소와는 체험과 이에 따른 감정과 기억, 의미와 가치 부여가 결합된 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논의에 따르면 조병아 시에서 서울은 조병아 시인의 개인적 체험이 스며 있는 시적 장소이고, 이때 서울이라는 이 장소는 체험이라는 그 공간과 시간이 하나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병아 시에서 서울은 경험 주체로서의 장소, 삶의 표전이자 시적 완성의 장소, 양 가지 의미로서의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는 선생님 논의는 탁월한 견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그런 장소성과 관련하여 조병아 씨의 특성을 밝히는 연구에 적절한 의미와 보시는 것으로 기다렸다. 제가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 특별히 질문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원래 어떤 글을 읽을 때 제 자존감을 느낄 때가 뭐 논문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보면서 그렇구나 거기를 까딱까딱 그는 순간 그건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보면서 그랬습니다. 이랬구나 이랬구나 저도 모르게 거기만 그리고 뭘 질문하지? 제가 좀 난감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논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로 다 공감을 하고 그리고 다 동의를 하는데 억지로 제 소임이 있으니까 혹시나 하나 골라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를 골라봤습니다. 뭐 논리적으로 하려면 한국에 좀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게 사소한데 이건 지금 상관없는데 그 장소 선생님 그 발표하실 때에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서울에 대한 이 양가적인 그 양가성이라는 게 어떠한 시기 특정한 장소를 두고 특정한 장소를 두고 그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장소에 따른 그런 양가성이 아니라 선생님이 그 시를 써왔던 그 인생에 그쳐서 서울이라는 장소가 가지는 그런 의미라고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이미 답변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하고 제가 이게 쓴 거니까 아무튼 또 읽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조병아 시에서 구체적인 장소의 명동과 해화동을 통해 서울의 이중적 의미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명동은 주로 인생의 청년기, 초창기 그리고 해화동은 노년기인 후반기 시에 주로 등장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명동은 삶의 비애감과 낭만의 장소를 표출하는 장소로 해화동은 삶의 공허함과 온종일 대표하는 장소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의미를 가진 것은 명동이 청년 시절에 주로 쓰여졌다 했으니까 그때 그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이게 저놈의 어떤 비애감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그 절망 속에서 어떤 희망을 내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고 그 절망 속에서 또 당연히 젊은 나이 청년기라고 한다면은 거기서 어떤 낭만성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 명성의 어떤 그 장소성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근데 그 해화동 같은 경우 그렇지 양가적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인용해 놓은 해화동 노타리라는 것 때문에 제가 모르겠는데 57년에 해화동 노타리에 나와 있는 이 시와 그 다음에 후반기에 썼다고 하는 그 시들의 그 감정이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 명동에서의 느꼈던 그런 감정이 해화동 노타리에서도 그대로 느끼는 게 아닌가. 청년기니까 57년에 나온 거죠. 근데 이거를 그 이은부 선생님이 이걸 했을 때는 해화동이라는 이 공간 자체를 갖다가 양가적인 감정을 집중하다 보니까 앞에 청년기 때에 어떻게 보면 청년기로 대표되는 그런 감정인데 이걸 해화동을 특별하게 또 끌고 와서 이게 해화동이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어떤 그런 우수라든지 절망이라든지 어떤 그런 식의 있는데 후반기 또 그 노타리라고 하는 떠나감 물론 이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 같긴 합니다만 그걸 이제 결부시켜가지고 또 해화동은 그냥 떠나감과 또는 그게 또 어떤 인정이라든지 배려라든지 이웃에 대한 그런 따뜻한 인간미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공간이다
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하셨는데 저는 좀 이거 갖다가 조금 부분에서 좀 해줬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처음부터 전제를 선생님께서 명동은 젊은 청년 시절에 초기 시에 많이 났더라고. 그리고 대화동은 논임기 후기 시에 정경화되는 그런 장소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좀 부분에서 좀 해줬으면 좀 어땠을까라는 억지로 제가 질문을 하나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냐면 이게 오히려 이 해화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약간의 감정을 막 드러내는 그런 장소라기보다는 약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심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곳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해화동 서울의 약간의 흐름에는 이미지 제공처라기보다는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는 그 특별한 장소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대해서 선생님인데 이걸 좀 네, 제가 평소에 알고 있는 강동호 교수와는 다른 굉장히 너그러운 그런 토론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여기서 양가적인 표현을 한 거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그렇게 정교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를테면 뭐 지금 특히 이제 해화동 관련 그런 시편들 보면은 대부분은 사실은 노년의 어떤 그 관조적이고 뭔가 허롭고 쓸쓸한 이런 것이 이제 많이 드러나죠. 인간적인 따뜻함이나 소통 이런 거는 사실은 아주 부분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배적인 정서는 노년의 쓸쓸함이라든가 뭐 성찰적인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나타난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강 교수님 말씀이 뭐 약간적으로 보는 그런 것이 조금 약간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 전체적으로 해화동을 노래한 시편들 전체적으로 볼 때에 뭐 계속 그 노년의 쓸쓸함만 읊은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정도로 하면서 이제 그것이 함께 등장하니까 양가적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사실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작품들도 좀 더 검토할 것이 더 있고 좀 이 글도 더 좀 정교하게 다듬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급하게 썼기 때문에 아까 보니까 뭐 오탈자도 있고 뭐 고원도 떨어져나가기 있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완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잘 좀 보완해서 완성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선생님 글이 굉장히 많은데 논문 박사 논문이 한 편밖에 없어서 굉장히 이상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보통 조병환 선생님의 시를 논할 때는 시간 의미와 존재론적인 관계에서 주로 소논문도 발표되고 박사 논문도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영건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그 장소와 공간에 관한 그런 시선은 굉장히 새로운 시선으로 조병환 선생님의 시가 새롭게 조명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귀한 발표해 주시고 귀한 질문해 주신 두 분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소 공간 말씀하셨는데요. 조진영 관장님께는 이 장소가 되는 거예요. 기억과 체험이 있는데. 근데 어저께 이제 이런 모든 것을 몇 날 며칠 일주일 넘게 여기가 완전히 폐허였는데 대표님께서 하나하나 다 걸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여기가 그렇게 조병환 선생님의 장소를 살았던 곳이라고 하는데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저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표님께는 여기가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과 저는 여기서 이런 추억을 만들었으므로 우리에게는 앞으로 조금 후부터는 이곳이 장소가 되죠. 이 장소를 마련하신 대표님 잠시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다름 아니고 우리 조경아 시인님께서는 6번째 시집으로 서울이라는 시집을 내셨어요. 오늘 왜 서울 시집을 내셨어요? 하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이 봤는데 많은 시인들이 자기가 살던 곳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를 많이 썼다. 파리도 그렇고 런던도 그렇고 뭐 동경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는 시를 서울에 관한 시를 써야 되겠다. 그리고 서울을 쓰시면서 서시를 쓰셨어요. 서울은 북동의 별. 이별이 꺼지면 우리들은 고향을 잃는다. 이거를 1957년 10월 9일날 이 시를 쓰셨어요. 그리고 1957년은 굉장히 뜻깊은 조경아 시인님께서 일본에서 1945년에 3년간의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12년 만에 공동을 처음 가신 해예요. 국제 팬대회가 그해 9월달에 열렸거든요. 그래서 세계에서 오신 많은 시인들을 뵙고 그렇게 해서 쓰신 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11월 20일 날 1957년 11월 20일 날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은 굉장히 조경아 시인에게 스페셜한 의미를 주는 시가 되겠죠. 그리고 당신은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늘 하셨어요. 살은 죽으면 썩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죽는구나. 어렸을 때부터 그렇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 죽음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나는 많은 곳을 여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여행은 책을 많이 읽고 육체적인 여행은 세계 여행을 발 닿는 대로 국내 여행도 발 닿는 대로 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죽음을 이기는 방법이다. 그러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여행을 하시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연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무사하고 평안하게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것도 관장님과 대표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짧게 한 분 정도만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저기 뒤에 선생님 한번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적소동아리몬 주인의 유통기를 왔는데요. 네, 그 7페이지에 보면 해화동 라일라 여기에서 이제 포글포글한 50년이라는 제목이 있거든요. 근데 조경아 선생님은 저희들 봤을 때 경동사범도 시석을 입학하셨고 럭비도 잘 하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평탄한 인생을 하셨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포글포글한 그 골목길을 보면서 생각한 당신의 50년이 그 안에 일찍 돌아가신 그 김준 여사님도 내과 의사인 줄 알고 있는데 경선의사를 가지고 아까 어머니도 진종 여사로 대통령 진종 여사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어서 포글포글한 50년으로 본인의 인생을 특히 노년을 늙은 벌레로 생각하셨을까요? 우리가 어떤 예술가가 보통 그러죠. 제가 보기에 모든 예술가들은 굉장한 이상주의자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현실이나 일상에 만족을 하면은 예술을 할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뭔가 결핍감을 일반 사람들보다 많이 느끼고 하니까 이제 예술을 통해서 그걸 극복하고자 하고 그 너머의 세계를 지향하는 게 이제 일종의 예술이라고 보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결핍감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라든가 경제적 부라든가 이런 것과 물론 연동이 되지만 그게 또 절대적인 지위가 될 수는 없죠. 왜 백만장자가 자살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 사람은 뭐가 부족해서 자살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뭔가 어떤 상처를 받았고 그것이 자기가 가진 굉장한 부의 어떤 이런 것보다 더 이제 심각하다고 본 거죠. 다시 얘기하면은 시인들은 똑같은 대상, 똑같은 상황에 처해도 일반인들과는 다른 생각, 다른 느낌을 갖게 되죠. 물론 조경아 선생님께서 일상적인 분은
생활 차원에서도 상당히 화려하게 사셨다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조병환 선생님이 느끼는 이 세상이나 본인의 삶에 대한 어떤 실존적 결핍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컸던 것이죠. 만일에 그 조병환 선생님이 아니고 아주 그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 자리를 그대로 갖다 놨다면은 시를 쓰지 않았겠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선생님 사실은 인간의 그 자체, 그 본질 자체는 굉장히 유한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신도 찾고 뭐 같이 이제 우리가 찾아다니는 건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진 것 많고 풍요롭고 화려해 보여도 결국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절대적인 존재가 못 되죠. 유한적이고 부족한 것 투성이고, 그걸 이제 얼마나 느끼느냐의 문제죠. 저는 그 조병환 선생님께서 그런 그 뽀글뽀글한 50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객관적인 의미의 뽀글뽀글한 그런 50년이 아니고, 하나의 시인으로서의 어떤 시적 자의식, 예술가로서의 어떤 시적 자의식으로서의 그 뽀글뽀글함을 느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건 아마도 조병환 선생님이 무슨 더 큰 권력을 가지시고 더 많은 돈을 가지셨다고 해도 느끼셨을 법한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한계, 그걸 벗어나려고 시를 쓰시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반 독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 분 더 하시는데 큰일 나셨네요. 한 분만 받겠습니다. 예. 서울과 소피아트리아라고 있는데 장소에 관한 것인데 거기서 이제 그 설명을 하십니다. 양가성이라고 있는데 이제 문학적으로 이제 그 문화인 우리 일반 서민들을 생각을 한다면 양가라는 것은 예를 들면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 그렇게 이제 대비되는 것 같아서 아까 또 이제 교수님께서 얘기하면서 뽀글뽀글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오히려 그 강조하신 그 선생님께서는 다양한 인생 경험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성이 너무 풍부하지 않을까. 객관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의미와 양 그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양한 내용들이 시어이었었고 실제 상황, 우리의 어떤 조국이랄지 아니면은 정신을 세계 아니면은 세상의 별 그런 것들이 누구보다도 그 시대에 살아온 사람의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너무도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네, 그것도 뭐 좋은 말씀이시네요. 양가성 하면 뭔가 이렇게 딱 그 양분에서 이렇게 나누는 듯한 경직된 면이 있지만, 이제 다양성으로 보면 좀 둘로 나뉜 걸 중간중간 또 이제 나누어서 다양하게 보는 거니까 좀 더 세밀하게 보면 그게 다양성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힘든 시절에 우리끼리라도 이렇게 모여서 조병환 선생님의 시를 읽고, 보고, 쓰고, 발표하고, 논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께 감사하고요. 1부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병환 문학관의 상주작가 손향숙이었습니다.